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워크샵 진행을 맡게 된 노후법인위원회 임종석 과장입니다. 예, 제목은 천리길을 단숨에 사대보험 사회보험 관리 실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일단은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그 NPO 파트너 페어 이제 사무국 여러분들에게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실 이 제목을 달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허세를 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같이 적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강의한 내에 신고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양식들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식 아마 강의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의안이 많아요. 근데 강의안 안에서 아마 제가 내용이 위주로 적혀져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림 위주로 돼 있는 걸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금 보셔도 좋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었으니까, 밑에 하단에 링크 있으시죠? 링크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리길을 단숨에 할 수는 없어도 시작이 반이니까요.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한 걸음만 더 가면 또 사대보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NPO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어느 조직에 속하던 간에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나는 그냥 직원이다, 아니면 나는 활동가다, 나는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하는 봉사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핵심 가치가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도 각각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일단은 사대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형성에 따라서 이제 의무로 해야 되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의 의무는 이제 근로관계에서 다른 뭐 봉사자나 아니면 이제 활동가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엮이는 일하는 관계보다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대보험 아마 실무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사업장에 인원이 별로 안 돼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고 나서 이것들이 의무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회보험의 개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아마 인사노무 강의 들으시면서 잠깐 동안 내용이 나왔을지도 모르긴 하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실업 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보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놓은 의무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거 왜 가입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생활 속에서 많은 혜택을 좀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잘 들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 가입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이랑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 세 가지 공단에서 각각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급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실업급여나 아니면 이제 고용안정 혹은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까지 관리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제 그 내부 사업장 안에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보장받는 보험이죠. 이런 것들을 각각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각 보험별로 가입 기준을 좀 살펴볼 텐데, 이거를 왜 살펴보냐면 가장 실무적인 것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입을 하시게 될 텐데, 뒤쪽에서 제가 절차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입을 하시게 될 때 어떤 것들은 의무 가입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실게요. 일단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다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근데 각각 제외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부분에서는 1개월 미만 혹은 이제 월에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시는 만으로 그런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은 이제 제외 대상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60세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65세 때 이제 받으실 거고, 만약에 뭐 1개월 이상으로 일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60시간 이상을 일하시게 되면은 국민연금 가입을 하시겠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혹은 6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가입 대상이 아니세요. 그리고 고용보험 부분에서 보면 가입은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세요. 근데 보험료는 매번 사용자 부담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의로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다른 비자를 통해서 가입하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임의 가입이다. 그러니까 가입되는 그날부터 적용을 받으시는 거니까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산재보험은 거의 예외 없이 들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1개월 이상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8일 이상 일하거나 혹은 60시간 이상 일하시면 그때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취득이나 이런 것들 15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거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상실 부분에서 가게 되면 중도 입사나 퇴직 시에는 1개월 미만이 되면은 뭐 취소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에서 신고를 했을 때 뭔가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자들은 다 의무 대상인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애초에 법적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이제 총칙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만 근로관계를 맺으면 사용자가 가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펼쳐보시면서 얘기를 이제 아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공단 담당자랑 얘기하실 때 이제 도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풀어보면 일단 보통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월 미만인 분들을 일용 근로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근데 아니면 이제 가입을 일단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 뭐 법에서 따지면 사주를 평균해서 주에 15시간 미만이신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통칭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가입 대상이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있다는 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반려를 해주기는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닌데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다 취소해야 되거나 이렇게 부속 서류를 또 써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신고하실 때 이거 빼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아실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취소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으니까 가입 범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두 번씩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 절차 부분을 좀 돌아가 볼게요. 보험 관계 성립 신고부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험료 정산이나 폐업 도산 이 부분까지 이제 쭉 나열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또 일자가 잘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일자입니다. 일단은 4대 보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성립 신고라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이제 취득 신고, 뭐 그밖에 월평균 보수 신고, 휴직 신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업장이 이제 종료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소멸 신고라는 것들을 통해서 4대 보험을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안에 보시면 신고해야 되는 내용들도 적혀져 있고 일자들이 적혀져 있는데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실상 15일이라는 숫자예요. 15일이라는 숫자는 취득 신고하실 때, 상실 신고하실 때, 그리고 각종 다른 신고를 하실 때도 사실 여기 14일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15일을 넘겨서 신고하시게 되면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보험들의 어떤 일정 부분들은 다 15일까지 2월 15일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달력 보시고 15일 됐는데 신고 안 한 거 없나?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껴있으면 월요일까지 신고하셔도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미리 좀 신고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괜히 놓쳤다가 나중에 뭐 과태료 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몰랐다고 하더라도 벌금 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처리 과정을 좀 볼게요.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사업장에서 이제 이런 아까 이제 뒤에서 설명들이 이제 뭐 성립부터 취득, 상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이제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달 한 21일쯤 이때쯤에 완성돼서 지사 각각 공단에서 이제 보험료를 부과해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고지서를 주죠. 아마 우편 고지서도 받으셨을 거고 이메일 고지서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고지서를 보고 이제 그러면 그 고지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공단에다가 제출을 이제 부과된 내용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신고되는 일자, 부과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 일자가 2월 10일이라는 거. 이게 세금 신고하는 날짜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놓치실 일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놓쳤다가 이제 뭐 지연이자도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 통장에 돈이 없어서 안 빠져나가고 있어서 모르셨다가 나중에 이게 돈이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빨리 내라라는 이제 독촉장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발생되는 게 그 달에 한 21일쯤이고 그러면 부과된 것을 납부해야 되는 게 다음 달 10일쯤이구나. 이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처리하시거나 실무하실 때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라는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을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아마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야 종이 신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각각 신고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휴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밖에 다른 고유 신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각각의 이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제 저희들이 EDI 혹은 이제 뭐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각각 공단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많이 하세요. 성립신고하시기도 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여기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뒤에서 아마 이제 종이 양식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종이 양식 다운받으셔서 각각 공단에다 팩스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무 처리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나 여기서 하고 있는데 편하게 쓰고 계신 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실무자 있으시다면 그 다른 사이트도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립신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라는 부분인데 성립신고는 사실상 사회보험이라는 게 결국에 사회보험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립신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 뭐 구로디지털 단지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보통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그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알아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4대 보험은 좀 결이 다른 게 마치 그런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 같은 거를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립신고를 하시면 관리번호라는 거 받는데 그 관리번호가 사무실을 임대받는 것처럼 이제 받아서 근로자들 취득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성립신고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들은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쪽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근로관계를 성립하면 일단은 바로 취득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거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관리번호라는 걸 부여합니다. 이 성립신고는 국민건강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각각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신고는 뭐 공통양식이니까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되고 성립신고를 통해서 관리번호를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 취득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성립신고서거든요. 성립신고서 위쪽을 보시면 일단 기본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이제 기재하시고 이제 기본 정보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용자분의 뭐 주소라던가 아니면 전화번호도 꼭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고지에서 자동 이체할 거다 이런 것들도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동 이체할 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번 더 신고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랑 연락을 하셔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본 정보를 기재를 하시면 아래 부분에 가보셨을 때 이제 각각 어떻게 성립할 거냐, 우리가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만약에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만 지금 쓰고 있어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바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상이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별도로 따로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만약에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근로자 수의 사업주가
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나까지 포함해서 8명이다. 그러면 8명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분리적용 사업장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거는 따로 다른 사업장에 이제 예를 본사가 있고 이 본사 말고 이제 지사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로 분리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표기하시고 이제 본사 가입장 사업장도 아마 관리번호 있으실 테니까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제 본사로 그냥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주 포함하신 숫자로 적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거의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법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3개월 이상 근로환자에 대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나오긴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가입하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2개월까지 가입 안 하다가 챙기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신고 이거 나중에 성립 신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고용보험 성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도 처음부터 하시는 게 나중에 속 편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랑 반대로 사업주 빼시고 나머지 분들을 집어넣으셔서 피보험자 수에 넣으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성립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적용할 수 있는 일자가 있으니까 성립일을 따로 넣을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걸 성립하는 날짜가 바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했었을 거라고 가정이 되니까 성립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신고서를 낸다. 그럼 오늘이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근데 그러면 이걸 놓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공단에 전화하셔서 이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성립일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부분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넣으시면 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만약에 이 사업장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 3개월밖에 안 해요 라고 하시면 3개월만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3개월만 열어놓고 나중에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는 칸이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냐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일자를 넣으셔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신고를 하는구나. 이거를 팩스로 신고하셔도 되고 EDI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이제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실 있으시면은 항상 성립신고할 때 많이 농담을 하는 게 성을 짓는다 해서 성립신고입니다라고 농담을 하면 항상 야유를 보내주시거든요. 지금 채팅창을 제가 못 보니까 모르겠는데 웃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야유를 좀 들어야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가까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조용해서 제가 좀 더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혹시 채팅창에서 호응이 잘 되고 있는 거 보이시면은 사무국에서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용기가 나네요. 예, 앞으로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무 절차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1, 2, 3, 4 그리고 마지막 5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써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지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공단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그 MPO 파트너 기관에 부스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거 한번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위쪽에서 신고하셨을 때 앞에서 보시면 연금 고용 보험 지원 신청이라는 1번 메뉴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사업장이 처음에 이제 10인 미만일 때 이거를 신고하시면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료를 절감해주는 이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만 신청하시면 이제 성립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성립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하셔도 돼요. 한 번만 신청하시면 그 뒤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도죠. 이 제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하시면 한 36개월 정도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입사했었던 그 기준에서 36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옛날에는 좀 더 많이 이제 그 해당 재원 제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처음에 이 해당 국민연금 혹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뭐 알바나 이런 걸로 짧게 가입하셨었던 분들 그런 분들만 80%를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 어떤지, 기간이 어떤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금액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신청하셨을 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역시 공단이나 이런 데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나중에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쏠쏠하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거 뒤쪽에서 이제 공지할 때 얘기하겠지만 사무실 아까 임대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임대했으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낼 때 그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도 내야 되거든요. 이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까지 같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도죠. 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사업장은 지금 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취득 신고 해볼게요. 취득 신고, 네. 사업장을 성립하셨죠. 그리고 관리번호 나왔고 근로관계를 해가지고 취득하셨으니까 이제 그 해당 취득 신고를 진행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5일까지 신고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상실 신고할 때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2월 15일까지 신고 안 하시면 보험료도 꼬이고요. 나중에 지연이자 이런 것들도 발생하니까 꼭 잘 기억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외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 미만이거나 60시간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으셔야 되는 대상들도 있으니까 그것 좀 유의하셔야 되고, 여기서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산재보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뒤쪽에서 그림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제 가입하시면 계약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는데, 근로 시간이나 나이나 국적,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가입인 대상에 고용보험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산재보험이 좀 중요해요. 산재보험은 장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만약에 저기 지방에 공장을 설립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공장에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장소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는 곳은 따로 성립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유의사항에 살펴보시면 유의사항에 2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신고 제출해야 된다고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국민 건강 고용까지는 본사에 있는 걸로 가입하면 되는데,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따로 성립하시고 그곳은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예 분리돼 있어서 다 별도로 성립하신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그냥 가입하시면 되는데, 산재보험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아는 척하기 되게 좋거든요. 예, 되게 팁이니까 이거 잘 알아두고 계셨다가 나중에 지사 확장하실 거잖아요. 확장하실 때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취득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립 신고할 때 보통 취득 신고서를 많이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있다라는 걸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종이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고, 각각 EDI에 들어가셔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에 당연히 1번에 사업장이 지금 뭐 현재 만약에 관리번호를 받으셨다면 관리번호 넣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성립신고 때 넣으시면 관리번호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뭐 저희 회사 명칭 그리고 뭐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입하셔가지고 1번은 마무리하시고, 자 2번부터 얘기 보시면 일단 2번에는 어떤 우리 근로자 중에 누굴 넣을 것이냐 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잘 기입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 기입하면 연락도 안 하고 이거 잘못 기입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띡 하고 그냥 종이만 날라오거나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기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표자 여부냐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이랑 건강은 사업주도 넣는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내가 대표자냐 아니냐에 따라 이제 별도로 뭐 예를 들면 무보수 대표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심하니까 저희 부스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근로자니까. 그러면 아니에 체크를 하고, 소득 월액 이거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월평균 보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월평균 보수, 이게 사람이 임금 얼마 정도 받는지 이것들을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걸 넣으시고, 자격 취득일 언제 이 사람이 입사했냐 이것들을 넣으시고, 옆에 이제 각각 국민연금을 가입할 거냐, 건강보험 가입할 거냐, 고용산재 가입할 거냐 체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뭐 건강보험 부분에서는 국민연금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은 중도에 입사하면 안 내도 돼요. 이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둘 다 초일을 기반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2일날 들어왔는데 국민연금 내고 싶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해당 월에 납부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안 하시죠. 거의 안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신고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피부양자 신청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신청서에 해당 그 가족관계 분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정보 기재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거의 가입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일주에 몇 시간 일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직은 아닌지,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고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계약 기간인지도 넣으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까도 제가 월 평균 보수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까 3번에 대한 내용이죠. 보수가 뭐냐? 이거 보수 뭐 사실 굳이 헷갈리게 이걸 말씀드릴까 싶기도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일종의 임금, 이제 일종의 금품이죠. 그 금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이런 거 개념 앞에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 썼을 때 좀 이렇게 범위가 달라요. 여기서는 보수만 얘기할게요. 보수는 이 사람이 받는 모든 금품에서 비과세,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월평균 보수를 넣을 때 비과세 빼고 내용들을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라고 부르고 보수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수 월액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월평균 보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마 임금 하실 때 이 비과세 여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과세 편성을 하실 거예요, 보통. 그러면 식대나 차량 지원금이나 자녀 보육 수당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되게 대표적인 비과세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비과세 해당 내용들 각각 이제 식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차량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해당 그 차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 보육 수당 6세 미만의 자녀가 학원 출산하셨을 때 그분들을 보육해야 되니까 받는 보육 수당들도 있죠. 그런 수당들이 있으니까 각각 10만 원씩 그리고 이제 차량 지원금 같은 경우에 20만 원씩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비과세의 혜택은 뭐냐? 과세를 안 하는 거니까 세금을 그만큼 안 낸다는 거죠. 이것들이 4대 보험에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요율을 한번 보시면 이제 뒤쪽에 얘기할 텐데 이제 보험 요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과세를 뺀 나머지 월평균 보수에서 각각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4.5, 4.5 총 9%인데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4.5%, 4.5%. 만약에 아까 뭐 180만 원이 월평균 보수다. 그러면 180만 원에 4.5%를 곱하는 거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6.86%라서 반반씩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하기 때문에 3.43%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는 월평균 보수에서 11.52%를 곱하는 게 아니라 3.43%로 곱해진 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 11.5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하시고 거기에다 11.52%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라서 왜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고 장기요양보험은 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제가 요양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르신들의 요양시설 많이 가시기도 하죠. 그럴 때 뭔가 지원해드리는 혜택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내시는데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 많이 헷갈리죠. 고용보험 부분도 실업급여랑 고용안정직업력 개발사업이라는 두 가지의 보험 트랙으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받는 그 실업급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업급여 타개해 주세요라는 막 요구도 들어보신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실업급여라는 보험이고요. 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업 상태에서 이제 고용의 어떤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 같은 걸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보험료입니다. 사업주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많이 불편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업급여는 반반씩 부담합니다. 1000분의긴 한데 1.6%를 월평균 보수에서 곱하시고 0.8 그럼 0.8%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뗄 때는 0.8%로 곱하면 돼요. 그리고 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인이냐 뭐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보험료가 차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에서 계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만 65세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 65세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개발사업비만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모르시고 실업급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매월 내가 내는 보험료는 그럼 뭐야?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알려주기도 또 좋은 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에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으시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마 각각 뭐 서비스업이면 0.7%, 뭐 하면 뭐 제조업이면 뭐 이렇게 보험료가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 보험료 안에 뭐 임금채권 보장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보험료가 섞여 있는데 그런 사업주가 사실 부담하시는 거라서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거나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더 빨리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험료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에 기반을 해서 공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 이렇게 하세요. 그냥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공제 무조건 하세요. 고지서 매월 날라오잖아요. 그거대로 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정산을 안 해요. 다른 것들은 정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퇴사하면 실제로 낸 거랑 원래 내야 될 거 비교해보고 더 냈으면은 돌려주고 덜 냈네 그러면 이제 더 부과해가지고 더 받고 이런 시스템이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게 없이 그냥 전년도 7월부터 다음 년도 6월 사이에 받은 이제 신고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득 신고라던가 아니면 다른 보험사에서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들을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다시 정산을 해요. 그래서 그 정산된 월평균 보수를 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이제 부과하고 이런 식의 형식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요일로 떼시면은 잘못됐다가 잘 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고지서 공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공제를 하셔도 되고 요일 공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고지서 공제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일 공제는 나중에 정산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일 공제를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요일대로 떼는 건데 매월 요일대로 떼면 편하죠. 나중에 정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지서 공제를 하시게 되면 뭐 각종 지원금이나 감면제도 받게 되시면 다 거기 뜨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날라오는 대로 그냥 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보험은 요일 공제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고지서 공제를 해도 되고 가끔씩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공제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요일 공제 꼭 하시는 게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럼 감면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 가지고 뭔가 깎아받는 것들 뭐 두루누리는 별개입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가 발생하고 따로 이제 깎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료 그런 것도 별개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높낮이나 이런 것들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일 공제를 해놓으시면 되고 특히나 왜 하라고 하냐면 건강보험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은 다음 달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뗐는지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요일로 공제하시면 좋고 산재보험은 사실 나오는 대로 내시면 되니까 별도로 설명드릴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고지서, 건강보험 고지서, 고용보험 요일로 뗀다. 이렇게 아시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실물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제 뭐 임금대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고지서를 보셨을 때 그때 그 해당 허드페어 워크숍 진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는 것들 한번 회상하시면서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제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한번 공제를 해보겠습니다. 182480이 이번 연도 182만 2,480원이 이번 연도 최저임금이에요. 다른 건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떼냐. 일단은 국민연금은 이렇게 계산된 대로 그대로 계속 나오겠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4.5%로 곱하면 여기에 81,990원이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000원 밑에는 절사하고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좀 꼼꼼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맞춰보다가 왜 국민연금 안 받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00원 단위 밑에는 절사하고 계산하는구나. 이거 기억해 주시면 그 궁금증 쉽게 풀리실 것 같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182480에서 3.43% 하면은 62,510원이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2,000원대에 나오는 이 보험료에서 곱하기 11.52%를 해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뭐 그 각종 세금도 있죠. 지방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 이런 것들도 떼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지급액이 나오면 그걸 지급하셔야겠죠. 일단은 공제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런 단위 절사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엑셀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간혹 이거 실수하시는데 엑셀 수식 중에 이제 라운드 다운 있죠. 그래서 이런은 절사하시고 보험료가 나오니까 절사하셔가지고 요일 공제하실 때도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꼭 써주셔야 됩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금이 아니어서 돌려주는 것에 대한 것들의 어떤 기준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거 자체가 가지고 계시면 부당이익이죠.
예, 이게 원래 돌려줘야 될 돈인데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1원이라도. 그러니까 보험료 떼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도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꼭 생각하시고 보험료 떼실 때 잘 떼시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제도 중에 아까 일자리 안정 자금 얘기를 좀 빼먹을 뻔했는데,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두루누리처럼 이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해당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받으시는 임금, 이 형태나 혹은 금액에 따라서 사업주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득신고하실 때마다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 받아서 심사를 해요. 일자리 안정금 심사 이제 위원들이 있거든요. 심사를 하고 해당 그 담당자가 이제 사업주한테 알려주거나 결과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다음 이제 달에 보시면은 이제 지원금 받았다라는 그 이제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신청을 했고 이거 지원금 받을 수 있구나.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실 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무시 못할 금액일 수도 있고 조금 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 아닌 제도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해 한 해 진행되는 제도라서 나중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챙기시면 나중에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 충당하시거나 아니면 각종 예산하실 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겠죠. 뒤쪽에 동일하게 지원금 제도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좀 얘기가 많아요. 뭐 최저임금의 1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된다. 대신에 뭐 사회적 기업이시라거나 이제 각종 다른 기업이시라면 이제 좀 더 이제 인원수가 넓어지는 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기타 다른 것들에서도 이제 가입자가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적어놨으니까 꼭 잘 체크하시고요. 좀 지원 제도에서 제가 좀 주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변경되는 월 평균 보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최저 한도로 정해놓은 것도 있어서 이제 최저 한도를 밑으로 만약 임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법에 맞아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신청하면 이거 최저임금 안 주는 거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월마다 바뀌는 금액에 따라서 평균을 다시 내봤더니 12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받을 사람 아니었는데 받았네. 그래서 나중에 회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그 월마다 만약에 이 사람의 금액이 바뀌면 잘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월마다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금액이 막 들쑥날쑥하는데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으신다 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갑자기 어느 날 막 200만 원을 더 올려줘가지고 금액이 팍 뛰었다 이러시면은 그때는 월평균 변경 신고나 아니면 각종 이제 물어보셔서 신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꼭 변경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중에 연락 오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 자금 하실 때는 꼭 그 부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전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취득 신고했잖아요. 취득 신고는 그냥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신고하는 거고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아까 1개월 미만으로 이제 일하시는 일용직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서비스라는 아까 앞에서 이제 4개 그 사이트 보셨죠? 그중에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라는 곳에서만 신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신고를 거기서 하셔야 되고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아니면 팩스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근로관계 중에 이제 일용관계라는 거는 하루 끊기는 그런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달에 뭐 10일 정도만 일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일용 근로관계를 보통 맺으실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통해서 이분의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신 겁니다. 근로복지공단만 대상이 되겠죠. 1개월 미만이니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내시면 이제 근로한 다음 날 15일까지 신고하셔서 해당 달에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럼 고지서에 합쳐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체크하게 되겠죠. 위에도. 그리고 밑에 뭐 똑같이 이제 기재하는 사항들은 똑같고 이제 그 밖의 내용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1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아까 취득 신고하셨던 거랑 똑같이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국적이 혹시 외국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 대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해당 체크란이 있는 거니까요. 보시고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종보호 사실 뭐 중요하죠. 이제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어차피 성립되어 있는 관리번호를
이제 넣고 신고하실 거니까 이제 앞에서 취득 신고에서도 사실 이거 칸이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는 이것 자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실업급여 받거나 이럴 때 고용센터가 다시 한번 확인하긴 하니까 정확하게 넣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이 내용을 혹시나 모르시거나 이제 잘 이거 판단이 안 된다 그러시면 사실 안 넣으셔도 나중에 공단에서 뭐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으시면 뭐 이제 보통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영사무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언제 일했냐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2일, 5일, 8일만 일했다라고 하면 2일, 5일, 8일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체크 표시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시고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이걸 체크하면 밑에 근로일수가 자동으로 떠요. 근데 이제 종이 신고 하시려면 안 뜨시겠죠? 그럼 위에 동그라미 친 그 일자만큼 밑에서 일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일하는지 옆에다가 시간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뭐 6.5시간 나온다 이러시면은 뭐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0.5시간 넣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6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이제 각 공단에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었다라고 각 얘기해 주시면 사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기초일수는 이제 일한 일수랑 똑같고요. 보수 총액, 이 기간 3일 동안 일했을 때 받은 임금의 총액, 만약에 뭐 교통비가 있거나 이러면 빼겠지만 보통 일용직에서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뭐 5만 원 받는 근로자였다 그러면 5만 원씩 3일이니까 15일 일하셨으니까 15만 원 이 임금 총액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총액이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직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용직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세금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서 신고하면 바로 국세청에 바로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시스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잘 모르시면 사실 나중에 세무사 시험을 쓰시거나 이럴 때 거기서 처리를 알아서 해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건드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1, 2, 3, 4, 5번 저희가 이제 위에 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1, 2, 3, 4, 5번 이 부분을 차례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격 상실 신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격 상실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퇴사하거나 이러시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제 방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취직 신고랑 비슷합니다. 퇴사할 때 이 사람이 받았던 전체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시면 되고요. 좀 지키셔야 될 점은 아까도 강조됐던 것처럼 이건 정말 시국을 잘 지키셔야 돼요. 특히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신경 쓰시고요. 신고 일자는 마지막 근로한 다음 날이에요. 만약에 1일 날 퇴사하셨다면 2일 날이 신고일이고 31일 날 퇴사하셨다면 뭐 1일이 신고일이겠죠. 일요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날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일 꼭 지키시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바로 신고서 보시죠. 1번 그 회사에 있는 내용들 기재하시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똑같아요. 취득신고랑 마찬가지로 성명 넣으시고 주민번호 넣으시고 잘 넣으셔야 돼요. 또 주민번호 잘못 들어가면 또 튕기면 상실신고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기간 늦어지고 과태료 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넣으시고 상실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상실한 날짜의 다음 날. 왜 다음 날을 넣냐면 보험이라는 게 끝나는 시점이 이 사람이 마지막 근로할 때까지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넣는 거예요. 무조건 상실일은 다음 날 넣는다. 이거 잘못 넣으셔서 실업급여 못 받으시는 분 딱 한 분 보긴 했는데 그런 불상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사실 뭐 보수 정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따로 넣으실 거 없고 건강보험 전년도 거, 당해년도 거 보수 받은 총액 비과세 빼고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월수 실제로 근무한 날 중도 입사에 따라도 그 달까지 포함해서 뭐 5개월 있으면 5개월, 6개월 있으면 6개월 잘 적어주시고요. 신고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실 사유 정말 중요합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상실 사유 앞에 보시면 이게 상실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히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중요한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랑 연결돼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잘못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과태료 부시거나 혹은 너희 지금 동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심받아서 벌칙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진퇴사 같은 건 보통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2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자진퇴사 중에 10번 코드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근로자에 맞춰서 코드를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실업급여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사람이 실직했을 때 해당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일종의 지원금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구직급여가 저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입니다.
뭐 초협적직 수당 같은 경우는 일찍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6개월 이상 남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구직급여에서 좀 중요한 게 이게 위로금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친하다고 잘해주고 싶은데 더 줄 건 없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례가 한 3-4개 있었어요. 최근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적발돼가지고 이제 전 환수되거나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5년 미만의 징역에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위로금 성격 아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되면 신고해주고 아니면 신고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로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직 확인서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일한 기간이랑 이 사이에 있는 얼마를 받았는지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시는 신고 서류거든요. 이것들을 신고해 주셔야지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65세 미만 취득하게 되면은 65세 이상 만으로 65세 이상 분이 취득하시게 되면은 그분들 실업급여 대상 아니라는 거. 여기 페이지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는 예외로 이제 그 이직하는 기간이 극도로 짧으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시고 이 사람이 나오네, 보험료가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탈퇴 신고 마지막이죠.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사업장이 사실 이제 속된 말로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근로자가 없으면 소멸 신고라는 거를 진행해서 탈퇴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나 고용산재는 신고를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없으면 그냥 바로 직권으로 소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 얘기 안 해놓으시면 처음에 건강보험 대상자 없어서 나도 이제 아무도 가입 안 했다가 다음에 생겨가지고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관리번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그 내용 꼭 신고하시는 거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근로자를 곧 고용하실 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유지해달라고 하셔도 유지를 좀 해주긴 합니다.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1번에는 소재지 넣으시면 되고요. 2번에는 이제 신고 사유 뭐 폐업했다 아니면 다른 곳이랑 통폐합했다 아니면 여기 사업이 종료된다 뭐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고 국민이랑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업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각각 지금 현재 이제 언제 이제 하는 건지 이것들은 당연히 성립신고랑 마찬가지로 신고 넣는 기간이 그 탈퇴일이 되겠죠. 그리고 몇 명 혹시 남은 근로자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실 신고서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없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정도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오고 간 이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신고해 주시면 이제 사업장 완전히 소멸되고 사무실 방 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업도 4대 보험에서의 사업도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체크하셔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EDI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제가 좀 여기 마련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리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종이 서식으로 한 거는 공통적으로 모두 보셨으면 좋겠어서 했고요. 서식들은 여기 제가 링크 걸어드렸죠. 링크 들어가 보시면 서식들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관련된 궁금한 상담이나 법률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일단 신청해 주시고 저희 지금 MPO 파트너 페어 그 열려있는 그 홈페이지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 부스 들어오셔서 이제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상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짧게 전달해드리느라 마지막에 좀 빨라지긴 했는데 아직 그 부분 좀 죄송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점 있으시면은 꼭 여기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MPO에서 진행하실 때 4대 보험이 이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워크숍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실제로 보면서 같이 적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